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마침 오늘 경찰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피의자 김모 씨가 왜곡된 정치적 신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막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8쪽짜리 변명문에도 비슷한 주장이 담겼단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논란이 된 김 씨의 당적은 결국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경찰 수사 결과부터 구석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피의자는 오늘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 씨가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피해자 이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도리어 되묻기도 합니다. 조력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혼자 계획을 하신 겁니까? 이건 누가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까? 이런 태도, 김 씨를 8일 동안 수사한 경찰은 극단적 정치 신념에 따른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곧 있을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피의자가 남긴 8쪽 변명문도 범행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스로 구국 활동을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김 씨는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1년 가까이 이 대표 일정을 5차례 따라다녔고 6번째 만에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 셔츠 옷깃이 흉기를 막으면서 치명상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 씨의 당적과 신상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법에 따라 당적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고 신상 정보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이미 김 씨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 이송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대병원 의료진에게 각별히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피습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로 찔린 목 부위에는 큰 밴드가 붙었습니다. 목이 불편한 듯 발언에 앞서 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먼저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양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풍토도 지적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부산대병원 전원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 소방과 경찰, 의료진을 향한 메시지도 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발언을 마친 이 대표는 인천 계양구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받으며 당 안팎의 현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 대표가 퇴원한 날 현역 의원 3명이 탈당하면서 당 통합과 혁신에 대해 어떤 구상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내일은 이낙연 전 총리도 탈당을 선언합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친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이목이 쏠립니다. 전날 최측근 정성호 의원과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된 상황. 일단 이 대표가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는데 당 안팎에선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한 날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3명이 신당을 만들겠다며 당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이들과 함께 활동해온 윤영찬 의원은 고심 끝에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일각에선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 중이던 친명계 현근택 부원장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것 때문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이어서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예고한 대로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들은 앞서 이 대표에게 당대표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까지도 조기에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탈당을 만류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당 창당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제3지대 연대의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내일 민주당을 탈당하는 이낙연 전 대표와도 공동 발기인 대회를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함께 활동했던 윤영찬 의원은 막판 잔류를 택했습니다. 윤 의원은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다며 민주당을 버리기엔 그 역사가 너무 귀하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선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했던 신명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새 의원은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절대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깨지게 됐죠. 그래서 당혹스럽고 안타까웠다. 천하용인에서도 용이 하나 빠졌잖아요. 아 여기도 뭐 하나 빠지나 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새 의원은 조만간 구체적인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은 지 30년 넘었으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오늘 직접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는 정부가 가로막으면 한심한 거라며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를 가로막는다면은 정말 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인데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바뀌는 건지부터 오원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다시 추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공 30년 된 주택은 재건축 첫 단추였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 173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금은 안전진단부터 추진위와 조합을 만들어 사업 인가를 받기까지 평균 13년이 걸리는데 이젠 절차가 대폭 단축되는 겁니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을 최대 5에서 6년 단축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지원의 대상으로 모두를 전환하겠습니다. 재개발 규제도 풀리는데 지금은 30년 된 건물이 66%를 넘어야 가능했지만 이젠 60%로 낮아지고 촉진지구는 50%만 돼도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단지는 벌써 들썩입니다. 주민들은 아무래도 반기겠죠. 거래는 상당히 활성화되죠. 상당히 아마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튼튼한 건물을 허물 필요가 있느냐부터 저희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거죠. 저희 건물이 정말 얼마나 노후하고 그게 합당한 건지. 집주인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그 이주 계획이 전혀 안 잡힌 상태에서 그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은 임차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정부는 또 2년 안에 지어지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이미 지어진 소규모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해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설 경기를 띄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경험담부터 꺼냈습니다. 과거에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이제 그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요. 그때 아마 그 관사의 눈물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계속 그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또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언급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거는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더불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없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전국의 95만 가구가 정비 사업에 착수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약 당초보다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관건은 건설사 참여입니다. 실제 재건축 사업이 흐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곧장 이 재건축 사업에 이런 온기나 영향이 바로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좀 미지수죠, 아직은. 이미 치솟는 공사비와 PF 부실 우려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건설업 살리긴커녕 세수만 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대책으로 여의도, 목동 등 상급지만 들썩일 거란 전망과 함께 총선용 대책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투기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표를 얻으려고 하는 총선용 정책이 아닌가? JTBC 이상화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 한 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권 산 사람이 부쩍 늘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선 80%가 작년에 로또를 샀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또 당장 돈이 급해서 보험을 깬 사람도 작년에 역대 가장 많았던 걸로 나왔는데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복권 판매점. 점심시간인데도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듯이 혹시나 뭐 1등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 사보는 거죠. 아파트로 이사 뭐 그 정도요. 한 시장조사업체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80%가 지난해 로또를 샀다고 답했습니다. 로또를 사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인생 역전에 대한 바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1등에 당첨되면 절반 넘는 응답자가 주택 마련에 쓸 거라고 답했고 저축이나 투자할 거란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 추정액은 6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전년도 실적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당장 돈이 급해 보험을 깨는 사람도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해지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으세요. 집마다 있는 이제 부채가 조금 계속 있다 보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해약환급금으로 조금 이렇게 생계를 이어나가시려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생명보험사의 해약과 효력상실 환급금은 38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 넘게 늘어난 겁니다. 서민들 급전 창구로 불리는 보험사 약관대출도 지난해 9월 말 기준 7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팍팍한 삶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 또 있습니다. 50세 이상 중 절반은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돈 빌릴 사람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다는 사람들 역시 많았는데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세 이상 시민들에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지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빌릴 수 있는 사람? 글쎄, 그런 사람은 뭐 한 명? 누구? 친구. 없어요. 없어요. 친구분들 중에서? 없죠. 돈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잘 안 하지. 돈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많았지만 아예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왜 없으세요? 그냥 털어놓아 본 적도 없고. 국민연금연구원이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명 중 1명은 이같이 답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돈을 빌려줄 사람이 평균 1.76명이라고 했습니다. 소득 상위 20%에서만 그나마 2명에 가까웠습니다. 우울할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지도 물었는데 8명 중 1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친구들대로 사는데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남들은 길을 안 기울여. 도움이 된 사람은 누구였는지. 없어요, 그래서 혼자니까요. 특히 응답자의 7%는 노후에 그 어떤 도움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비율은 높았습니다. 이 7%가 갖는 사회적 함의가 장기적으로 이들이 그러니까 외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고독사나 독거노인, 문제적인 상황들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JTBC 이혜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구조사 결과 70대 이상 노인 인구수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쯤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 또 나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줄어들고 장례식장은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인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했습니다. 70대는 23만 명 늘었고 20대는 22만 명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4년째 줄고 있고 유독 70대 이상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을 통계학에선 고령 인구로 분류합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고령 인구는 지난해 46만 명 증가해 전체 인구 19%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나눕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가운데 8곳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세종시를 빼면 모든 지자체가 고령 사회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5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6세 인구는 집계 뒤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만 15세부터 64세 생산 가능 인구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남녀 성비 격차도 1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고령화 현상입니다. 2015년부터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데 여성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입니다. 70대 이상에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늙어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용산주택을 미국 석유회사의 한국법인에 빌려주는 형태로 3억 원 넘는 임대 수익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상적인 임대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선 미국 기업이 로비 목적으로 관리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조태용 후보자 부부 소유의 단독주택입니다. 2013년부터 조 후보자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원으로 건너가기 직전인 2017년 9월, 엑손모빌의 한국법인 모빌코리아 윤활유 주식회사에서 이 건물에 3억 2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회사가 조 후보자 부부에게 3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지급한 뒤였습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된 2019년 12월까지 한 달에 1,2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월세로 받은 셈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했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약서나 임대료 내역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 임대 거래가 주변 시세에 비해 높은 값으로 계약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1,200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죠. 그거는 사이즈가 있는데 그때 한 700, 800 정도였던 거 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엑스모빌에서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이 마켓에 임대를 안 나왔었거든요. 월세 계약을 한 걸로 알려진 이 건물 3층은 44제곱미터로 13평 남짓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1990년대 중반 엑손모빌 한국법인에 본인 소유 주택을 월세로 주고 3억 원가량의 선금을 받았습니다.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역시 80년대 후반 모토로라 한국 자회사에서 1억 2천여만 원의 월세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홍익표 의원은 고위 공무원에 대한 미국 기업의 관리 수단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은 주적이고 전쟁을 피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포격 도발에 이어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초토화하겠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찾아 미사일 발사대 차량 등을 살펴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와 그제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남한이 자신들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면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계기가 됐던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만 해도 말을 한 사람은 당시 남북 실무접촉 북측 대표였던 박영수 조평통 부국장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젠 북한 최고 지도자가 말폭탄을 쏟아내는 겁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또 북남 관계는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교전국 관계라며 남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 통일 전선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선 민심에 작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시도될 가능성, 그 과정에서 무인 공격기나 무인 정찰기, 수중무기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다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전화하면 도와주겠다며 정부가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적극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장에서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 전화했더니 없는 번호라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A씨는 가족이 직장에서 폭언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을 새며 관련 정보를 모았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매뉴얼을 찾았고 상담센터로 연락했습니다. 입력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뚝 끊어졌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식 매뉴얼이라는 거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나 하고 막 3번, 4번을 다시 전화해보고. 취재 결과 통화가 안 되는 건 고용노동부의 안내와 홍보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새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전화는 고용노동부 소속 상담센터 연락처로 통합됐습니다. 정보가 바뀌었거나 어디로 전화해야 된다는 정보가 정말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부 홈페이지에는 기존 번호를 안내하는 각종 자료와 매뉴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뀐 번호는 작게 딱 한 줄만 보였습니다. 올해부터 자살 예방 상담 전화도 109번으로 통합됐는데 SNS 등으로 홍보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열흘 만인 오늘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신상이 공개된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건지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33살 조선은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0대 청년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조선에 대해 사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반성문에 제발 감형해달라고 쓰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크고 심신장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선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반복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는 1년여 사이 신상이 공개된 살인범 11명의 재판을 분석했습니다. 심리가 끝나지 않은 1명을 빼면 검찰은 10명 중 9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스토킹 살인 전주환부터 또래 살인 정유정, 강남납치 일당 4명, 오늘 구형이 나온 조선 등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건 없습니다.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뒤 수감 중에 또 살인을 저질러도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신중한 겁니다. 두 기관의 입장 차이가 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형자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4년 넘게 결론 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혜안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 선수, 16강 진출을 이뤄낸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활약했죠. 손 선수는 현재 8개월째 중국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손 선수는 중국 리그에서 산둥 타이산이라는 구단 소속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단 선수가 승부 조작 의혹으로 중국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손 선수와 가깝게 지냈던 선수였죠. 불똥은 손 선수에게까지 튀었습니다. 지난해 5월 공항에서 돌연 체포돼 지금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손 선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중국은 다큐멘터리 영상까지 공개하며 축구계의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손 선수가 언제 풀려날 수 있을지, 수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축구계 부패 스캔들을 다룬 중국 국영방송국 CCTV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상대 선수를 매수해 자신이 이끄는 프로팀 성적을 끌어올린 뒤 전방위적인 로비로 국가대표팀 감독 자리까지 꿰찬 리태 전 감독이 등장했습니다. 특정팀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발탁하겠다는 걸 미끼로 우리 돈 110억 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도 맺었습니다. 我是非常后悔的，还是要踏踏实实的，一定要走正路，不要急功近利，不要想尽一切办法去走捷径。 첸 시위안 전 중국 축구협회 회장과 두자오차이 전 체육총국 부국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작년부터 불거진 중국 축구 부패 스캔들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축구 관계자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고 그 가운데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손준호도 포함됐습니다.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체포됐습니다. 반년 넘게 구금된 손준호를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서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지만 상황은 여전합니다. Because until today they have not proven anything that they did wrong. So we hope for the Chinese government that they release Juno hopefully before Christmas to see his family. 앞서 중국 외교부 측은 손준호에 대해 법에 따라 체포됐으며 수사당국은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면서도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담당했던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총선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걸로 보였던 재판 결과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최근 주변에 자신이 종부세도 많이 냈는데 비난을 한다. 조선시대 사또도 아닌데 어떻게 하란 거냐는 입장을 밝혔다. 구설에 올랐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맡던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게 알려졌습니다. 이유가 알려지지 않아 총선에 나오는 것 아니냐까지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출생지를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낸 사람인데 고향이 전남 해남이라고 일부러 민주당에 유리한 재판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재판이 더디다는 여권을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1년 6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명예퇴직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아직은 현직 판사인 겁니다. 당장 오는 19일에도 이 대표의 재판 일정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곤 하나 지금 시점에서 현직 법관이 할 말인지를 두곤 의견이 엇갈립니다. 강 부장판사의 사표로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의사수 늘리는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새해 들어 또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의협은 특히 의대 정원을 확 늘리면 안 되는 이유로 이공계 학생들 또 국책기관 연구원들이 의대로 넘어올 거라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수능에서 학생들이 이공계과 등록을 대거 포기한 상황부터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의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지어 석박사 과정 학생과 국책 기업체 연구원들도 의대 입학을 시도할 것이라는
두려운 예측도 있습니다. 필수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을 차치하고 이공계 이탈을 우선 문제 삼은 겁니다. 정부는 완강했습니다. 의사인력 확대 정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적용하려면 1월까지는 규모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이제 학교별로 배정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이때까지 규모를 확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3,000명 안팎의 수요가 있다고 밝혔던 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350명 증원이 적당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료체계가 바로 서기 위해선 의대 증원 결정 시기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봉 4억 2천만 원에 아파트도 리모델링해주고 휴양지 별장까지 제공한다는데도 충북 단양군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실 의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연봉 4억 2천만 원의 아파트 리모델링 그리고 휴양지 별장 제공. 충북 단양군의 보건의료원이 내건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채용 계약 내용입니다. 지난해 말 의료원은 응급의학과 2명, 내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1명 등 총 4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응급의학과 1명을 아직 구하지 못한 겁니다. 의료원은 최근 4차 추가 공고를 내면서 1차 모집 때의 연봉보다 10% 인상했습니다. 또 응시 자격을 기존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에서 응급실 5년 이상 경력자로 확대했습니다. 4차 지원 마감은 11일 내일입니다. 단양군 관계자는 의료진을 위해 아파트 6채를 매입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휴양지 인근에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별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응급의학과는 다른 과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고 의료 소송 등 리스크가 큰 탓에 수도권에서도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충원율은 올해 77%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상의학과나 피부과, 또 성형외과는 100%였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정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김포공항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정보다 69cm 높게 지었다는 겁니다. 이틀 뒤 입주 시작이라 이미 이삿짐을 싼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 400세대 규모의 김포 아파트 단지입니다. 준공은 내일, 입주는 이틀 뒤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준공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단지는 김포공항과 직선 거리가 4km에 불과해 지을 때 높이 제한을 받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 지역의 아파트는 57.86m보다 높게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워 때문에 이 기준을 최대 69cm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준 높이를 넘긴 건 단지 내 아파트 8동 중 7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주 불가 통보에 피해는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내일모레 입주 예정이었는데 입주가 안 되게 됐대요. 가구하고 가전하고 이삿짐하고 다 지금 신청을 해놔서 당장 금요일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거죠. 시공사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책해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답변 드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파트 조합 측은 김포시에 임시 승인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시는 높이 제한을 지키는 게 사업 조건이었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또 감리사가 공사 중에 거짓 보고를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앨범 재킷 사진을 찍으면서 강원 삼척의 맹방해변은 BTS 성지로 불려왔습니다. 그간 삼척시는 이렇게 포토존도 만들고 조형물도 세우며 관광객을 끌어모았는데 이젠 이런 거 다 없애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조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좋아하는 삼척 맛있는 거 많고 별로예요. 지난 2021년 발표한 디지털 싱글 버터의 앨범 재킷 촬영 모습입니다.
이후 삼척 맹방 해변은 버터 해변, BTS 해변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팬클럽 아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BTS 중에서 버터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해서 찍으러 왔어요. 삼척시는 포토존을 만들고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재킷 이미지를 그대로 담은 안내판도 만들었습니다. 주민과 팬들은 모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면 이곳 철거해야 합니다. BTS 소속사 하이브 요구 때문입니다. 하이브 측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척시는 철거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BTS 그룹 이름으로 만든 조형물은 철거해서 버리고 이곳 포토존에 있는 파라솔과 의자는 걷어내서 재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은 아쉽습니다. 그래도 BTS 흔적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왔으면 하는. 한때 BTS 해변이었던 맹방 해수욕장은 이제 평범한 바닷가로 돌아갑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휠체어에 의지하는 장애인들은 외출 한 번에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인도에선 좁은 길과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차도로 밀려나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서 위험합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휠체어가 인도를 지나갑니다. 폭이 좁아서 양옆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움직여도 앞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킥보드가 저렇게 있죠. 그럼 제가 못 가죠. 쓰레기와 킥보드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무섭죠. 떨어질까 봐. 떨어지면 저는 옆으로 아예 넘어져 버리거든요. 표면은 울퉁불퉁하고 경사도 심합니다. 이곳은 장애인 복지시설로부터 80m가량 떨어진 인도입니다. 원래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지금 성인 한 명이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도로도 울퉁불퉁해서 최근 이곳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던 장애인 한 명이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 내려올 때 무섭지 않으세요? 아, 무섭죠. 가슴이 철렁하죠. 차가 오잖아. 교통사고를 당해 다친 적도 있습니다. 2, 3년 전에 도로가 좁은 도로에서 차 피하려다가 게임 구덩이에 이게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한 달 정도 입원했어요. 전동 휠체어가 저희가 몸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니까 네.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나요. 이런 걸 막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이 2011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의 차도에선 통행 속도를 제한하고 인도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만 해도 보호구역은 4%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장애인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시설 인근의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옆 차도에는 불법으로 세워둔 차들이 보입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아직 설치율도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아무래도 인식도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장애인 복지시설 근처로만 지정을 하다 보니 장애인들이 집에서 나와 시설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누구든 어딘가를 이동할 때, 보도로 이동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좀 부족하진 않나. 오늘도 길을 나선 장애인들은 불안합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밀착카메라 한민정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란 공장에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2명이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지은 일본 기업이 그동안 수조 원대 이익을 거두고도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나자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옥상을 덮었습니다. 그 끝에 서 있는 텐트 한 동. 이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2명이 만들었습니다. 언제 내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감기는 안 걸렸어? 괜찮아 아직. 밑에 있는 사람들도 아프지 말고. 일본 니토덴코가 모기업인 이 공장.
지난 2003년 50년 토지 무상 임대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이후 15년 동안 매출 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후 이익률은 50%, 일본으로 건너간 돈만 6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잘 나가던 공장 2년 전 큰 불이 났습니다. 회사는 재건보다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한 210명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193명 정도가 희망퇴직을 하고 지역사회는 먹튀 기업이라며 원망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해고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농성을 시작했고 346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11명, 평택 다른 자회사로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철거를 방해했다며 4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막다른 곳에 몰린 여성 2명, 결국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철거를 들어와도 끝까지 버텨야죠. 기약은 없습니다. 저희 고용 승계되는 날까지 할 겁니다. 네. 희망은 신랄 같지만 노동자들은 버텨야 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로 도망친 직원이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주하는 동안 고급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며 호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자 경찰이 수갑을 준비합니다.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내립니다. 이민청에서 오셨어요. 왜 왔는지 아시죠?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신원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웁니다. 체포될 거예요.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 예산 46억 원을 빼돌려 도주했던 전 공보공단 재정관리팀장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요양급여 등 지급이 미뤄진 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가 5개월여 동안 돈을 빼돌렸는데도 막지 못한 공단의 부실한 관리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공단은 뒤늦게 계좌 압류 등으로 7억 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최 씨가 이미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보낸 뒤였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1년 넘게 추적했고 현지에서 5시간 잠복한 끝에 최 씨를 잡았습니다. 세탁 배달원이나 음식 배달원들을 저희도 포섭 활용을 해서 구체적인 투숙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동선도 체크를 할 수 있었고요. 최 씨는 고급 리조트에서 골프를 치며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송환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최 씨를 국내로 데려와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세계 최대 IT 제품 전시회 CES가 오늘 미국에서 개막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부터 AI를 심은 수소차까지 세계적 기업들이 내놓은 신기술들을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진 기자가 전합니다. 빼곡한 빌딩 위로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에어택시. 지금은 영화에서나 볼 일이지만 금방 다가올 미래입니다. 네, 이 항공기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시속 200km 속도로 날고 조종사를 포함해 5명이 탈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법인은 수직 전기 이착륙기를 공개했습니다. 자동차의 변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율주행과 AI 기술의 발전이 혁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자동차 안에 챗 GPT를 심었고 Ida, play Scottish playlist. I'm playing Scottish playlist. LG전자는 차 안에서 영화 보고 게임하고 일도 할 수 있는 알파브를 내놨습니다.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 공간이 된 자동차. 업종 간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네, IT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실물 차량을 이 부스에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BMW와 손을 잡고 AI 음성비서 알렉사를 차량에 탑재했습니다. I've noticed that my engine turns off at a traffic light. Why is that? The auto start/stop function helps save fuel. 탑승객의 일정, 건강 상태까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미래형 수소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The vehicle will change based upon who's inside of it, whether you're a child or a business person or a consumer. 이번 CES에 참여한 기업 4,200여 곳 중 모빌리티 관련 업체는 700곳이 넘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JTBC 신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대표팀에서 자리를 잃은 황의조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뛸 기회를 찾아 임대를 간 팀에서 조기에 복귀하게 됐는데 대체 이유가 뭘까요? 오선민 기자입니다. 뒤에서 넘어온 공을 오른발을 뻗어 떨어뜨리곤 앞으로 나온 골키퍼의 빈틈을 노려 때립니다. 한 달 만에 시즌 2호 골을 터뜨린 황의조는 검지를 입에 갖다 대는 세리머니를 했는데 의미심장한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이 당시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표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던 시점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팀 명예를 유지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결국 아시안컵 명단에서 빠진 황의조에게 남은 건 잉글랜드 무대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1년간 임대를 떠난 2부 리그 노리치 시티에서 4개월여 만에 원소속팀인 노팅엄으로 조기 복귀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잇단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한 6주 공백 때문입니다. 결국 프리미어리그로 다시 돌아오게 됐지만 그렇다고 황의조에게 출전 기회가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1년 반 전 이적했지만 노팅엄 유니폼을 입고 뛴 건 프리시즌 6경기가 전부입니다. 그간 출전 기회를 찾아 올림피아코스에서 FC 서울 그리고 노리치 시티까지 임대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소속팀에서도 설 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상으로 한 달 이상 쉬어야 할 상황이어서 연기된 경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구단 사정을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경찰은 최근 황의조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한편 아시안컵을 앞두고 축구 이야기로 꽃피워야 할 아시안컵 소셜미디어는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댓글이 달린 건데요. 정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댓글 테러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이 그런 댓글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이른바 롤드컵 4회 우승까지 모든 걸 해낸 선수죠. 페이커에겐 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까요? 실천력이나 좀 그런 것, 자기 조절력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키우고. 와, 정말 겸손합니다. 우승이란 결실에 앞서 과정 하나하나 열심히 하며 노력하는 게 목표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눈이 그치고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 곳곳에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남아있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까지 오전 한때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뒤엉켜 내일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 강원 내륙과 산지에 가끔 눈이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은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4도, 대구 창원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5도, 전주 광주 7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 중부지방만 눈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